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행처는 창비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의 머리를 받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의 머리를 받고 진지일색의 색을 마감한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겨울방학이었다. 전직 빨치산이었던 내 아버지 고상옥 씨는 20년 가까운 감옥사를 마친 뒤 자본주의의 중심지인 서울로 향하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심지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고향의 틀을 잡았다. 자본주의적인 아버지를,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아직도 자본의 맛도 보지 못한 깡촌을 택하다니 이 또한 코미디이다. 하지만 독재 정권 차에서 사회주의자가 갈 곳이 어디 있었겠는가. 환갑을 바라본 나이에 초짜 농부가 됐다. 사회주의자로 아버지는 제법 근사할 수가 있었으나 농부로서의 아버지는 젬병이었다. 사회주의자답게 의식만 앞선 농부였다. 아버지는 일삼아 새농민을 탐독했고 새농민의 정보에 따라 파종을 하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농사를 문자농사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이 오직이 잘 알아서 쓰나해서 어머니는 혀를 차며 아버지가 돋보기를 낀 채 새농민이나 각종 서직에 코를 박고 있는 사이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섰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으면 그나마 덜했지만 문자로 지는 아버지의 농사는 번번이 망했고 그의 겨울에는 내 부모는 망한 농사의 후유증으로 남은 벌레 먹은 밤을 일삼아 까는 것으로 기나긴 겨울을 견디는 중이었다. 와중에 사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인내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밤 까다 말고 엉덩이에 좀이 쑤셔 마실 나갔던 아버지가 웬 여인네 하나를 꼭 문에 달고 왔다. 오가는 것이라곤 바람만 적작이 짝이 없는 산골 겨울을 물대로 물려있던 나는 드디어 아버지가 한눈이라도 팔았나. 나에게 배다른 형제자매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가. 흥미진진한 연속극을 지켜보는 심정으로 기왕이면 한 재산 뚝 떼어줄 것, 가진 것 많은 작은 어머니를 고대하며 빼꼼 방문을 열었다. 에게 광주를 인 그 여인네는 인물로나 몸매로나 차림새로나 작은 어머니감으로 턱도 없이 부족하여 어머니의 상대가 되지 않을 듯했다. 그 여인은 말하자면 민중의 전형과 같은 생김새였고 나는 취향마저 빼도 박도 못하게 사회주의자인 아버지에게 실망하여 찬바람에 진저리를 치며 냉큼 문을 닫았다. 강큰 아버지는 엄니에게 돌려준 바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여인네를 안방으로 이끌었다. 아버지가 환갑다되어 난생 처음 장만한 시골집은 코딱지만한 방 2개뿐이었다. 안방에서 오가는 대화가 기회되고 속삭이듯이 환히 들렸다. 소쿠리를 팔러 왔는데 그만 나갈 때를 놓쳤다마 엄동설안에 어디서 잘 것이여 당산 나무 밑에 코를 빼고 안겠는 것을 나가 우리 집에서 자자고 데리고 왔네. 부탁 바쁘대 차리소. 정말 재롱스럽구만이라 따신 방은 무신 외양간이라도 좋은 게 하룻밤 신세 쪽과 지긋서라. 인물은 박색이었으나 방울장수의 목소리는 갓지은 찰밥처럼 차르르 윤기가 흘렀다. 사회주의자고 뭐고 남자란 야들야들한 안끝 앞에서 흐물흐물 녹아나는 모양이었다. 외양간은 무신 방이 2개나 되는지 내 집다 생각하고 편히 쉬시오. 후딱 상한 차리고 아버지의 호통은 나지막한 신음으로 막을 내렸다. 보나마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벅지를 슬쩍 꼬집었을 테있다. 아버지의 눈빛은 누군가 사진으로 그 찰나를 포착했다면 지형 직전의 독립운동가나 학살당한 동지의 시신을 목격한 혁명가라도 믿을 만큼 진지하다 못해 비장했다. 웃음을 터뜨린 찰나 어머니가 공무리를 데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 평소 된장찌개와 김치밖에 내놓지 않던 어머니는 평생 고이 모셔둔 3접시까지 충동하여 당신으로서는 최대한의 극진한 식사와 잠자리를 대접했다. 민중에게, 아버지의 민중이 그날 밤 내게 남긴 것은 벼룩이었다. 대신 가져간 것은 젓갈에 매달아놓은 마늘 반죽이었다. 나는 한 달 가까이 몸을 푹푹 긁으며 민중을 약하다가 혁명가를 탓하다가 그러다가 불현듯 낄낄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사라진 마늘 반죽이 내 부모의 진지에 대한 통렬한 배신으로 느껴진 까닭이다. 돌이켜보면 감옥사를 마치고 현실로 복귀한 내 부모의 삶은 일거수일투족이 그랬다. 내 아버지는 정치적으로만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시도 때도 없이 사회주의자였다. 바지가랑이에 붙어 먼지조차 인간의 시온이라 중히 여겨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사회주의자 아버지는 마침내 시온으로 돌아갔다. 전봇대의 머리를 박고 참으로 아버지답게 마지막까지 유머러스하게 물론 본인은 전봇대의 머리를 박는 그 순간까지 전봇대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고 믿지 않았을까. 인부 서너시 흰 국화장식을 들고 조문실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고른 20만원짜리였다. 아이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 비싼 꽃으로 쳐바르면 뭐 할 것이야. 사회주의자답게 유물론적인 결론을 내리지 나를 향해 훌문을 흘기고서는 겨이 제일 싼 장식을 골랐다. 인부들 뒤로 황사장이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 어이 동상, 황사장이라 불과 1시간 전 인사를 나눈 이 장례식장의 공동사장 3명 중 한 명이었다. 인구 2만 7천의 좁은 동네답게 알고 보니 황사장은 사촌오빠의 동창이자 아버지를 의붓으로 모시자고 거꾸 주장한 아버지의 정치적 동료의 절친한 동생이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작년에 준비한 성견지명도 있는 박동식 씨는 어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내 아버지를 삼촌으로 모셨으니 나도 자기를 오빠로 모셔야 한다며 10년은 본듯이 군사람하게 굴었다. 머리를 다친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순천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질 때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결정할 때도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 처음 만난 어머니와 황사장은 그의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다는 단 하나로 모든 벽을 뛰어넘어 돈독한 정을 나누고 싶다. 영정숙 아버지를 봤다. 영정숙이라는 말이 이제 다시 실물로 볼 수 없다는 실감을 불러일으켜 나는 잠시 감상해졌다. 그러나 영정숙의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개인적인 감정 따위 부럽게 만드는 단호한 눈빛으로 흑공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사시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무엇도 보고 있지 않은 듯 했고 이면을 대뚜로 보는 듯 했다. 대부분 나처럼 사시인 아버지를 불편했다. 사시가 된 것은 물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1948년 50 단선 반대 유인물을 살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버지 성기에 전선을 꽂고 정기고문을 했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 고문 중에 제일 쉬운 게 정기고문이다. 정기고문으로 아버지의 정자는 활동성을 잃었고 병원에서는 임신 불가 판정을 내렸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터주막에서 진리산에서 죽은 동지의 형을 만났다. 그는 한의사였다.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토로했더니 한의사가 약 한 잔을 지어주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약을 먹고 내가 태어났다. 그 한의사는 우리 집안의 명의로 등록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내 탄생의 비화를 들었다. 1980년 5월 15일 타지에서 학교에 다니던 나는 주말이라 집에 들렀다. 저녁을 먹을 전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가 봤는데 옵시다. 아이고 우리 아리도 저런 데 나가보면 쓰겠다. 걔 이름 같은 아리는 내 이름이다. 아버지가 활동했던 백아산의 어머니가 활동했던 지리산의 리를 딴 이름 덕분에 나는 숱한 흥력을 치렀다. 아버지의 냉정한 평가이고 나는 외모에 관심을 그렇지 않아도 없던 관심을 완전히 끌어버렸다. 아리예요. 아버지가 오늘 새벽 1시에 돌아가셨어요. 정직이 어렸다. 아버지가 치매 환자이긴 하지만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라 급작스러운 사망이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무슨 소리냐고 대묻지 않고 왜 죽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산림조 앞 장례식장에 모셨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툭 하고 끊겼다. 4월 2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일 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한 건 평생 합쳐 10번도 되지 않았다. 마지막 3번은 치매에 걸린 이후 1년 안에 몰아쳤다. 언제나 단도직입적이다. 돈 좀 보내줄 수 있겠냐.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아버지는 나에게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구도 치매라고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순간 의사보다 단호하게 아버지가 치매라고 판정했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는 혈을 깨물고 죽을지언정 그런 부탁은 하지 않을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는 말했다. 한 3만 원만 있으면 쓰겠다. 평생 그 이상의 돈을 써본 적이 없는 경험의 증거일까? 아니면 치매에 걸려 자식의 삶을 불안해하는 증거일까? 아버지는 난생 처음 자식에게 돈을 요구했다. 남에게는 절대 신세지지 않겠다는 평생의 원칙을 깨뜨리게 만든 것이 고작 3만 원. 이것이 늙은 혁명가의 비루한 현실인 것이다. 아버지는 그 후로 2번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전화를 했다. 액수는 언제나 3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게 끝이었다. 나는 고작 20만 원을 송금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날 과한 지출을 했다. 4월 30일 9,500원. 생의 마지막 날 아버지는 누군가와 마지막 만찬을 즐겼다.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새농민이 시키는 대로 문자 농사를 짓던 시절부터였다. 아버지는 시골 태생이긴 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웠지만 정작 자신은 노동과 친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통이건 슬픔이건 잘 참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그저 견딘다.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들고 있다. 누군가는 쌍꾼이 되고 누군가는 혁명가가 된다. 아버지는 잘 못 참는 사람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가 득세하는 것을 참지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봉건잔재도 참지 못했으며 가진 자들의 횡포도 참지 못했다. 위암 말긴 오빠는 동식씨 말대로 내일 모레 아버지 뒤를 따른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몸색이 병색이 완연했다. 지난해 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기 전까지 오빠는 부군수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내놓을 게 하나 없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오빠는 빨갱이 작은아버지를 둔 덕분에 육사에 합격하고도 신혼조에 걸려 할바가지 못했다. 우리 아버지가 오빠가 길을 망한 게 큰어머니는 세상 떠날 때까지 천추에 한했다. 오빠는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나 끝으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빠가 육사에 떨어졌을 때 나는 이제 막 10살이 된 참이었다. 한방눈이 퍼부는 산골의 겨울 오후 아랫집에서 느닷없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자 소리였고 큰집 언니들은 초등학교만 마친 뒤 죄다 서울공장으로 떠나 아랫집에 여자라고는 큰어머니 뿐이었다. 울음이 잦아들지 않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이후 오빠의 삶은 잘 알지 못한다. 똑부러지게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네. 승진을 제일 빨리 했네. 면장다리 홀짝 반해서 중매가 들어왔네. 야밀차게 딱지를 놓았네. 뭐가 모자란다고 저보다 한참 모자란 여자와 결혼을 했네. 마누라 닮아서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않은 아들 낳았네. 그런 정도가 내가 들은 전부다. 자기 인생을 막아선 작은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길수 오빠가 한방눈 내리던 날 그날처럼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야말로 어찌할지 몰랐다. 다행히 눈치 빠른 동식씨가 오빠를 자기 테이블에 걸었다. 변죽 좁고 어지러움 넓은 사람이 귀찮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빠가 테이블에 손을 짚어채 힘겹게 일어섰다. 왔을 때처럼 오빠는 휘적휘적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오빠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조문을 마치고 자신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다. 주차장에서 시끌벅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반내골 사촌어들이 도착한 모양이다. 게다가 아버지는 원래 82. 조금 더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죽었다고 그리 애통해할 나이도 아니었다. 오후 되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내 손님들은 아직 도착 전이었다. 주로 아버지의 지인이었다. 사촌들이 번갈아 상주자를 지켜주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자리를 부을 수는 없었다. 누군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늘어놓고 잠시 애도해하면 새로운 누군가가 찾아왔다. 동식씨는 테이블을 누비며 나 대신 상준 옷을 톡톡히 했다. 황 사장은 한 번씩 빼꼼히 머리를 뒤밀어 상황을 파악하고는 장례비 걱정은 없겠지 싶어 흡족한 미소를 지은 채 사라졌다. 언제 왔는지 모르는 화환들이 연함하게 늘어선 중에 제법 알려진 국회의원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당연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한때는 유명한 운동권이었고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지금은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알고 화환을 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꿀에는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전장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친구와 친척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 곳이다.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정부과 형사들과도 흥없이 농을 주고받으며 두루두루 잘 지냈다. 아버지 동지들의 추모제는 30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다. 조문실에 빙둘러 앉은 전직 빨치산들은 20명 남짓 되었다. 소년 빨치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버지 또래, 그러니까 80이 넘은 나이였다. 노구를 이끌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부고를 듣자마자 달려온 것이다. 서울형 남산 빨치산들이 돌아가며 추도사를 하는데 한평생 묵혀놓은 말이 넘쳐나는 노인들이 내들이라. 좀처럼 말이 멈추지 않다. 조문객들이 들어오려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은지 머뭇머뭇 발길을 돌렸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맞으러 적객실로 나갔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시답자는 학술상권을 출판할 때 아버지는 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사 논문과 책을 서무관에나 보내달라 했을 뿐이다. 아무도 읽지 않을 그 책을 동네방네 돌리고 거하게 술터까지 냈다는 것을 뒤에야 어머니에게 들었다. 우리 집 조건이 이렇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재혼을 했다. 그 무렵 대부분이 그렇듯 초혼은 중매결혼이었다. 당시 마음에 둔 여자가 있던 아버지는 어른들끼리 잡은 결혼식 날 집안 어른들에게 걸리가 영문도 모르게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도망친 아버지는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자는 아버지가 입사를 하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도 홀로 되었다. 아버지는 면회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도 여자는 매주 찾아왔고 마침내 면회를 허락한 아버지는 창살 넘어 여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동안 냉정하게 말했다. 안역이나 나나 봉건제도의 희생양이요. 그러니 나 같은 건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과 새 출발하시오. 그게 두 사람의 끝이었다. 아버지는 윤재의 절친한 동무이자 동지였다. 죽은 친구의 아내와 결혼해 살았던 아버지의 심리를 죽은 친구와 늘 비교당하면서도 왜 화 한 번 내지 않았던 아버지의 심리를 나는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새벽녘에 장례식장을 모처럼 고했다. 적객실 여기저기 지인과 사촌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단잠에 빠져있다.
상주 휴게실에는 어젯밤 늦게 당도한 이모들과 어머니가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오전 10시 영이 시작됐다. 사촌으로 물러온 박선재, 박동식 오라버니, 황 사장, 김상옥 씨 등 아버지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널찍한 통유리창 두 면 앞에 몇 겹으로 늘어섰다. 금속 침대 위에 놓인 아버지의 모습은 임종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주 오래된 일이다. 대학 시절부터 꼬박 8년을 만난 선배였다. 그는 방학 때마다 제 집인 듯 인내골 우리 집을 떠나들었다. 숫제 법정 보따리를 사들고 내려와 방학 내에 묵고 가게 됐다. 빈대골 친척들은 그를 정서방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아버지가 나를 앉혀놓고 말했다. 큰일할 놈인 게 네가 낮아라. 큰일할 놈이 빨갱이 사이가 되면 그날부터 발다리가 묵혀질 것이다. 그는 나 때문에 판사 임명을 포기하고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사귄 지 8년 만에 청혼했다. 상견례를 치르고 책장을 잡고 청첩장을 돌렸다. 사달이 난 건 결혼식 된 날이다. 그의 집에서 자고 같이 식장을 이동하기로 한 친구가 술김에 부모님께 이실직 고를 한 것이다. 그 친구가 어찌나 놀랐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내게 전화를 했다. 밤 12시였다. 부모냐 여자냐 결정을 하려면 아버지가 식칼을 당신 목에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말없이 울고만 있다고. 심파도 그런 심파가 없다. 결정은 내가 했다. 자정 넘은 시간 전화로 이유 불문 결혼 취소를 통보하고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억울하지도 않았고 차라리 호감했다. 아버지가 왔다. 위약금으로 약간의 손해를 받지만 논 몇 마디 판도는 고스란히 나와 내 전세값이 됐다. 밤이 깊었다. 장례식장에는 나와 아버지뿐이었다. 같이 있어주겠다는 사람이 여러 있었지만 다 돌려보냈다. 인구 2만 7천의 구에는 죽은 사람도 많지 않아. 오늘 이 장례식장에는 손님이 아버지 하나뿐이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1987년 8월 15일. 어머니와 나는 그날 새벽부터 광주 교도소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날 우리 가족은 고려에 와서 친지들과 자장면을 먹고 누구 생각이었는지 사진관에 가서 고상욱 출소기념이라는 큰 글자가 박힌 사진을 찍었다. 아버지 옆에서 나는 그 순간이 못 견디게 어색해서 퉁퉁 부은 얼굴 허공을 바라봤다. 물론 아버지도 그때는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사치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11시 예약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아버지의 화장 순서는 12시간 넘도록 오지 않았다. 전광판에 그린 사망자 이름이 박희리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며 사무실로 찾았다. 미안하다고 말한 직원 얼굴에 미안한 기색은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마침내 제가 된 아버지의 유골함이 당겨 나왔다. 아버지는 아직 따스했다. 급하게 아버지를 따스했지만 누구의 차를 타고 간지 뒤늦게 나타난 작은 아버지가 앙상한 팔을 내밀었다. 그 팔에 아버지를 안겨주었다. 아버지의 옹기가 작은 아버지의 팔을 타고 핏줄을 대고 태웠다. 작은 아버지가 펄썩 주저앉아 아버지의 유골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9살에 어긋난 형제가 70년 가까이 지나 도전지 앓고 있었다. 백운산 한 대를 물었다. 구례 쪽에서 올라오는 길은 좁고 험해서 미니버스가 올라갈 수 없다고 했다. 길이 좀 낫다는 광양 백운산 자락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서울대 연선미 입구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아빠의 성역자들이 20분 늦게 꼼짝도 않고 있었다. 뒤쪽 버스에 탔던 친척들은 5분이 멀다고 찾아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전날은 집에서 잤다고 해도 이튿날 상가집에서 겨우 문을 붙이고 종일 손님을 맞은 언니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언니들만 해도 70 가까운 나이였다. 서울대 연수님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등산객들이 간혹 탔긴 해도 이렇게 많은 차량이 줄여 들어가는 게 흔치 않은 일터였다. 게다가 남원산에 수목장을 하려는 상황이었다. 허가받지 않고 남원산에 수목장 하는 건 불법일지도 몰랐다. 장례 차량인 것만 안 들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좀 더 타협을 해보고.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실 것 같다. 여기 모시면 친척들이 다시는 올 수 없을 것 같고. 잠시 생각이 잠겼더니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백운산이든 지리산이든 저 혼자 다니면서 좋은 자리에 묻으려고요. 작은아버지가 이번엔 순순히 받아들였다. 홍길동이 내게 사방팔방 다니던 양반이게 그것이 더 나을란가 모르겠네. 네가 알아서 그거라. 뒷차부터 순차적으로 차를 돌려 산미 세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빨치한 동지도 늙어 힘든지 시간이 급한지 순순히 산을 내려갔다. 나는 작은 봉지에 나오는 아버지의 유골을 한 줌 집어 손을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유골은 밀가루처럼 매끄럽지 않았고 만지면 뽀떡 소리가 날 것 같았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뼈가루가 중앙조 교정으로 날아갔다. 저 교정 어디선가 아버지는 첫사랑 동급생 여자의 고무줄을 끊었다. 학수도 움켜진 손을 허공에 지켜들고 가만히 주먹을 풀었다. 아버지의 유골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어디로 간 건지 바람만이 알겠지. 오구리에 차를 세웠다. 내리려던 아이가 뭔가를 보러 내 손을 방 낚아챘다. 응급길에 내려
끌려간 곳은 우그리 슈퍼 맞은편, 편의점 맞은편, 우그리의 정중앙, 하동택 가게가 있던 자리다. 낡은 함석집은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삼각형 가까운 이상한 모양 새는 여전했다.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남은 유골은 반 정도 되지 않았다. 아이는 그걸 내 손에 쥐어주었다. 할배가 그랬는데 언니가 여기서 씀을 냈다면서 할배가 아줌마 궁뎅이 두들겼다고. 아버지는 제 허물도 제 입으로 까는 게 선수다. 아버지 유골을 손에 쥐자 나는 울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상한 인연들이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그들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 나를 감쌌다.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탓인지 유골이 자점 따뜻해졌다. 그게 나의 아버지, 빨치도 아닌 빨갱이도 아닌 나의 아버지.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